하기 앞서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경매책을 2권 썼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네이버 지식인 답변 자판기로 활동하면서 경락 대출하고 경매하고 분야에서 답을 다는데 되게 질문이 경매 관련된 질문을 올라오면은 답변이 막 금방 달리고 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대출 관련 질문이 올라오면 보통 AI가 답을 달거나 대부업체 이런 데서 답을 달거나 하지 실제로 경락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온라인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낙찰 받은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바쁜데 아직 낙찰도 안 받은 사람들 인터넷에서 그 답을 달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음, 없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답다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고 답답해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대출 강의를 해드리는데 똑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거는 담보로 잔금날 맞춰서 잔금이 대출이 나오는 게 경락대출이에요. 담보대출도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경락대출은 법원에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이 소유자하고 어떤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아직 소유권도 이전하지 않은 대금을 낼 상태인 낙찰자한테 해주는 대출. 대출해주는 은행에서도 우리가 낙찰 받을 때처럼 똑같이 권리 분석을 합니다.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금 납부 기한에 맞춰 받는 대출이 경락대출, 소위 실소유자들이 경매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살 때 나오는 대출, 뭐 디딤돌, 보금자리로는 대출을 받아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잔금을 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경락대출은 이 경매 잔금날에 맞춰서 나오는 게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잔금날을 맞출 수 있어요.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은 정부의 기금 대출이란 말이죠. 이게 기금 대출은 심사 기간이 제일 많이 긴 건 제가 40일까지 걸리는 거 봤어요. 대부분의 경매 물건은 낙찰받고 40일쯤 되면 대금을 내야 되는데 심사 기간이 40일이 걸려버리니까 그 기간을 못 맞추고 경락대출을 그냥 일반 경락대출이 훨씬 금리나 이런 면에서 기금대출보다는 좀 높죠. 기금대출 받으시려고 하는 게 금리 때문이잖아요. 혜택이 많은 대출, 디딤돌, 보금자리 이런 대출은 어떤 경우에는 잔금을 맞춰서 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막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 담당자들이 이제 경매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메커니즘을 모르다 보니까 뭐 배당받는 임차인들 막 전입을 다 빼야 대출이 된다 이러면 사실은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그냥 기금 대출을 포기하고 정부의 혜택이 많은 기금 대출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낙찰가예요. 왜 똑같은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같은 수강생인데 나는 60%밖에 안 나오고 얘는 70% 나오나? 왜 더 나오나?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 감정가 대비 낮게 받았을수록 높은 프로테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이 똑같이 받았는데 더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은행이 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또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주로 연초에 일어나는 일이 그런 경우 많은데 보험회사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보험회사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박쥐예요, 박쥐. 은행처럼 하다가 보험회사가 갑자기 1금융보다도 더 대출 조건을 확 좋게 했다가 저 대출이 어느 정도 확 몰리면 다시 또 풀었다가 계속 바꿔요. 보험회사는.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 경락대출제를 활발하게 하는 게 SK 삼성생명, KB손보 요 세 군데인데요. 이번 달에 대출 좀 풀어야겠다 싶으면 근데 금리를 가지고 굉장히 인센티브를 줘요. 기존에 삼성생명 고객이다. 그 고객 할인을 확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한, 한 달에서 보름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받고 한 50일 지난 다음에 51일째부터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때문에 보험회사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볼 때 1금융, 보험회사, 2금융 이렇게 세 군데를 알아볼 때 보험회사를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 보험회사는 1월 달에 그렇게 했다가도 2월 달에도 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대출 조건이랄까 이런 게 확 많이 바뀝니다. 이금융의 특징은 뭐냐면
이금융은 1금융보다 금리는 좀 높아요. 그 대신 이금융은 또 이금융만의 장점이 뭐냐면 3개월만 중도상환수수료 받고 3개월 후부터는 없고 이런 특판 상품을 특가 상품을 수시로 내보내요. 1금융의 특징은 1금융은 금리가 싼 대신에 오래 쓰는 걸 좋아해요. 30년씩, 20년씩 원금 상환해주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기금대출이나 1금융이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갭 투자를 받아가지고 두세 달 있다가 팔 건데 금리를 더 싼 거를 했다가 오히려 두세 달 이자 싸게 혜택 받다가 중도에 상환해 버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더 높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 목적에 따라 그 상품을 좀 비교 분석하는 이 딜러들도 보험회사 출신 있고 이렇게 뭐 단위농협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법무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왜 법무사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기 것만 팔아요. 자기 것 등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명함을 딱 받아보면서 법무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은행 거 외에 다른 걸 안 파는 조건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명함을 받아보면 보험회사 있고 막 여러 은행에서 SR이라고 은행 직원들, 은행에서 대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법무사 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법무사 명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자기 것만 판다. 상품을 많이 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좀 받아서 볼 때도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주력 상품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시고 좀 이렇게 골고루 섞어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개업 대출을 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락 대출이라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대출을 할 수 있는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나 실력이 있는 대부의 직원이 없는 지역은 대출을 아예 취급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경매 물건 중에서 인수권리가 있거나 인수권리, 낙찰가로 안 끝나는 거, 뭐 물어줘야 되는 보증금이나 말소되지 않고 넘어오는 권리, 그다음에 지분, 뭐 이유치권, 뭐 토지만 매각, 건물만 매각 이런 물건들은 은행에서도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물건이 다시 경매에 붙여졌을 때 원금을 그렇지 않은 물건보다 회수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평범한 물건보다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권리 분석을 똑같이 합니다. 자, 첫 번째 담보 비율이 LTV입니다. 이 물건은 얼마를 해주겠다. 이 물건은 얼마를 해주겠다. 그 LTV만큼 100%다 받는 사람이 있고 LTV만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DSR이에요. 먼저 담보 비율. 지금은 담보 비율이 간단해요. 투기과열하고 그 외 지역 두 군데밖에 없어요. 투기과열은 서울, 강남, 상부, 용산 외 전 지역이 이제 다 풀렸습니다. 투기과열이냐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 담보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고 낙찰자가 몇 주택자냐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에 따라 담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자기가 몇 주택자인지, 그다음에 내가 낙찰 받으려는 지역이 투기 과열인지 그 외 지역인지 그 담보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표를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강남 상구, 용산구 제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자, DSR. DSR이 있고 DTI가 있어요. DTI. DTI보다 DSR이 강력해요. 지금은 DTI를 안 봐요. DTI보다 더 높은 게 DSR이에요. DSR 지금 40%로 된 게 아직까지도 안 풀리고 있어요.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근데 DSR은 총 부채에다가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총 부채를 다달이 갚는 그 원리금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대출을 줄이라라는 의미에서 DSR에서 DTI에서 DSR로 바뀌었어요. 자, 자기 DSR이 얼마인지는 요즘 시중에 DSR 계산기 있기 때문에 계산기 넣어서 돌려보시면 되는데 담보대출, 마이너스 노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대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나오는 그 금액이 자기 대출 가는 금액이에요. TV만 봤을 때는 한 3억 나올 것 같은데 DSR을 돌려보니까 1억 5천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LTV, DSR, 신용등급 세 가지가 맞아야 대출 가능 금액이 도출되는 신용이 아주 좋다, 나는. 난 1등급이야.
그렇다고 해서 DSR을 공란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신용이 한 3, 4등급이라도 DSR이 높은 사람이 더 유리하지.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데 신용만 좋은 사람 별로 그렇게 큰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 관련 어떤 자료나 소득 증빙이 내 투자의 레버리지를 가른다. 신용대출은 원금의 3배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담보대출로 치면 3천만 원으로 DSR 돌려버리기 때문에 왜 이렇게 DSR 계산기 돌리니까 나 이렇게 대출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게 나오냐. 신용대출은 3배를 계산한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RTI라고 있어요. RTI는 임대소득 대비 연간 이자 상환의 비율입니다. 상가를 낙찰받는 사람들. 상가는 RTI도 본다. 상가만 하나 더 본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상가를 낙찰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자설을 했어요. 자설하는 말은 자필 서명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자사로 간다, 자설했다, 이런 걸 이제 대출 신청했다, 자필 서명했다를 이제 자서라고 하는데요. 5가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해주냐? 아니요. 상가는 RTI를 본다. 은행에서 그 인근 부동산에다 전화를 걸어서 거기 상가 1층 몇 평, 지금 임대 시세가 얼마입니까? 월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다 조사를 해요. 그러면 대출 받은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월세가 60밖에 안 나온다. RTI가 안 맞는 거예요.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월세가 이자에 못 미친다. 그래서 최소한 월세가 100 나오고 이자가 한 80 나오면 20 정도 수익이 나겠지만 만약에 월세가 80인데 이자가 100이다. 그럼 20만 원씩 다달이 내놔야 되면 RTI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상가에만 보는 RTI입니다. 주거시설에서는 RTI를 보지 않습니다. 네. DSR을 못 맞추는 경우에 사업자 대출 받는 경우 보통 지금 매매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는데 매매 사업자가 유리할 때가 있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사업자가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거 낙찰도 아직 안 받았는데 미리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냐, 낙찰 받고 만든 신규 사업자도 인정되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낙찰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은 사실 조건만 맞으면 당일 바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를 꼭 낙찰 받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낙찰 받고 나서도 만드셔도 됩니다. 조금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 명의로 낙찰을 받아야 되냐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법인이 아닌 개인은 개인 명의로 낙찰을 받아야 돼요. 개인 사업자 명의로 낙찰을 받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사업자가 있는 개인인 거고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 거지.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매매 사업자로 낙찰을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거 착각이에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지지. 아무리 사업자 많아도 낙찰은 개인으로 받는 거고 똑같은 아파트도 내 개인명으로 대출 받으면 그거는 가계대출. 똑같은 아파트도 사업자로 대출 받으면 사업자 대출. 계정이 달라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차이는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DSR을 못 맞출 때 그리고 나중에 단타 칠 때 단타는 1년 안에 파니까 개인으로 하면은 1년 안에 파면 양도세가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자로 하면은 이렇게 세금 혜택도 보니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대출도 받고 세금도 이렇게 혜택 보고 많이 합니다. 법인 대출도 달라요.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고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법인 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낙찰을 받기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인이 있어요. 근데 관리 안 된 법인. 법인은 여러분 연말에 만들어서 한 달 지나버려도 기존 법인 돼버려요. 그러니까 회계 연도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거는 이제 법인 관련된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여러분 잘 나온 게 많으니까. 그래서 법인을 만들었으면 재무제표나 이런 매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있다가 나 법인 있지. 법인 명의로 낙찰 받을까? 이렇게 해갖고 낙찰을 받고 나서 법인도 개인처럼 신용 등급이 있어요. 거래도 안 하고 세금 신고도 안 하고 막 그냥 갖고만 있는 법인. 그다음에 실적이 없어서 10원이라도 마이너스 나는 법인. 마이너스가 중요하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뭔 상관이야. 마이너스 나봐야 뭐 2, 30만 원인데. 아니에요. 마이너스 법인은 대출을 해주면 은행에서
그 마이너스 대출, 법인을 대출해준 만큼 은행에서 돈을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하나 대출해주고 은행에서 1년에 이자 한 800만 원 들어오는데 그거 대출해주겠다고 그만큼 돈을 쌓아놓을 은행은 없어요. 마이너스 법인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을 때는 법인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냥 어정쩡한 법인, 그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법인보다는 차라리 신규 법인이 나아요. 신규 법인은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을 패스한단 말이죠. 신규 법인이라서 오히려 더 유리해요. 가계대출은 개인 DSR 본다. 그리고 가계대출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다. 이자 더하기 원금을 같이 내야 된다. 사업자 대출은 원금 상환이 없어요. 이자만 낼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 대출은 3년에 한 번씩 재연장을 합니다. 법인 대출은 1년에 한 번씩 법인이 이제 사업 실적을 제출해요. 그래서 법인이 매출을 유지했나, 이전에 대출 다 갈 때보다 매출이 좀 못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1년에 한 번씩 또 목돈을 갚아야 돼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경매 물건은 잔금 내면은 대법원 문건 접수 내역에 다 떠요. 입찰은 대리가 돼요. 입찰까지는. 입찰은 외국에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 떼주고 돈만 주면 되니까. 근데 대출 신청은 절대 대리가 안 돼요. 오셔야 돼요. 한국으로. 자필 서명이에요. 자필. 내가 못 가니까 인감 떼주고 누가 대신 간다거나, 예. 외국에 있으니까 예, 한국에 들어 안 돼요. 거기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자필은 절대로 예, 대리 안 된다.